한국이 북한 기술을 다 빼갔던 거 아니냐? 미국 핵안보기관에서 비밀리에 나온 리포트의 일부입니다. 국제사회 질서를 무시하고 핵개발에 앞선 북한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신분을 밝힐 수 없는 망명한 북한 과학자가 그 실체를 파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워싱턴 DC 근교 랭글리 CIA 본부 지하 2층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저 일상적인 아시아 정세 브리핑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15명 정도의 동료들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평소보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인 마이클 리가 프로젝터를 켜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한반도 관련 특별 임무에 대해 논의하겠다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북한 핵 문제였겠구나 싶었거든요. 지난 몇 달간 평양의 핵실험 가능성 때문에 관련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면서 한 말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근 일부 정보원들로부터 한국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우리 동맹국 한국말인가요? 옆자리에 앉은 데이비드 존슨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같은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리 없다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나뉘었어요. 절반 정도는 데이비드처럼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 정도로 보는 시각이었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특히 핵 확산 전문가인 사라 윌슨은 최근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모호한 위성 사진들과 불확실한 정황 증거들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대전 어딘가의 연구소 주변에 수상한 활동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별것 아닌 것 같았어요. 이런 정도 자료로 특별 임무를 구성한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반쯤 제 이름이 불렸고 마이클이 저를 직접 지목하면서 말했습니다. 박준혁, 자네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요. 사실 저는 북한의 고위 간부의 자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미국에서 핵 관련 연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체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미국 망명을 결심했고 CIA의 제안을 받아 철저한 보호 속에 핵 연구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배경과 핵공학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는 거였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런 애매한 임무를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마이클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한미핵협력회의 참석이고 비공식적으로는 현지 상황을 파악해보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찾아야 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임무였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느낀 대로 보고하라는 식이었어요. 데이비드가 다시 한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의심하는 건 외교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확고했습니다. 확인차 정도로 누군가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임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연구원일 뿐 이런 비밀스런 임무를 받고 조사하러 간다는 게 뭔가 껄끄러웠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한국 관련 자료를 검토했어요. 최근 5년간의 원자력 정책과 우라늄 수급 현황 그리고 연구용 원자로 운영 실태 또 핵 관련 국제협력 현황 등을 죄다 읽어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특별할 게 없어 보였어요. 평범한 원자력 평화 이용국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미묘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구용 원자로 가동률이 유난히 높아졌고 우라늄 수입량도 발전소 운영 수요보다 약간 많아 보였어요. 저녁 무렵 사라 윌슨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한국 임무에 대해 조언을 해주려는 것 같았어요. 사라가 말하더군요. 한국을 절대 얕잡아 보지 말라고요. 겉으로는 기술적으로 의존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독자 기술을 보유한 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원자력 분야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고 덧붙였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발전이 있었냐고요. 사라가 설명해 주기를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모두 평화적 목적이라고 공식 발표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북한에서 핵 개발에 참여했던 과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비효율적인 시스템들이 생생했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평양 근교 비밀 연구소에서 일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안전 설비는 형편없었고 연구 장비는 낙후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이 부족했어요. 그런 환경에서도 어찌어찌 성과를 내긴 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한국이라도 공식적으로 허락도 받지 않았고 그저 연습 단계일 뿐이라 여겼죠. 새벽 5시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출장용 캐리어였지만 내부에는 특수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형 방사능 탐지기와 암호화된 통신 장비, 그리고 고성능 카메라까지 CIA에서 지급한 최신 감시 도구들이었어요. 무게는 평소보다 3kg 정도 더 나갔지만 겉보기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물어봤어요. 한국 방문 목적이 뭐냐고요? 저는 준비해둔 대답을 했습니다. 핵협력 관련 국제회의 참석이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탑승권을 건네줬는데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탑승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이번 임무의 표면적 목적은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 논의였어요. 하지만 진짜 목적은 전혀 달랐죠.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15년 전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10년 여름 평양 교회의 비밀 연구소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핵 설계팀의 막내 연구원이었어요. 선배들은 모두 소련에서 교육받은 9세대였고 연구 방식도 50년 전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안전수칙은 형편없었어요. 방사능 차폐 장비는 낡아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기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날은 실험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도 그냥 무시하고 일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한 환경이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12년 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우라늄 농축 실험 중에 장비가 과열되면서 냉각 시스템이 마비됐어요.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실험실 전체가 일주일 동안 폐쇄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워싱턴이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3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과연 한국의 핵 연구시설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그 열악한 환경과는 분명 다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체계성을 고려하면 훨씬 선진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게 분명했거든요. 기내에서 한국 관련 뉴스를 검색해봤어요. 최근 몇 달간 원자력 분야에서 흥미로운 발표들이 많았습니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과 사용 후행연료 관리 기술 향상, 그리고 우라늄 농축 효율성 증대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모두 평화적 이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기술들이었습니다. 점심 기내식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그 동기가 뭘까요? 북한의 위협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한미동맹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길 텐데 과연 한국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까 의문이었습니다. 비행 중간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북한 연구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낡은 실험 장비들과 불안정한 안전시설, 그리고 늘 긴장한 표정의 동료들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2014년 겨울에 있었던 실험 실패가 떠올랐어요. 플루토늄 추출 과정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큰 사고는 피했지만 몇 주간 연구가 중단됐습니다. 그때 선배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이런 식으로는 평생 걸려도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없다고, 체계적인 시스템과 현대적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한탄했었거든요. 잠에서 깨어보니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6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노트북을 다시 켜고 이번 임무의 세부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첫째 날은 공식 회의 참석, 둘째 날부터는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시설 견학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연구 수준과 가능성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연구원들과의 대화였어요. 그들의 말투와 표정 그리고 반응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했거든요. 북한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핵 연구자들만의 은밀한 소통 방식이나 암시적 표현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내 화면에 인천공항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정말 핵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허황된 소문일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번 임무는 제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심사대, 얼굴 인식 시스템, 로봇 안내원까지 모든 게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북한에서 봤던 낡은 시설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방문 목적과 체류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는 준비해둔 답변을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회의 참석차 5일간 머물 예정이라고요. 심사관이 여권을 꼼꼼히 확인하더니 환영한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입국 도장을 찍어줬어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도시 계획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곳곳에 보이는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구나 싶었어요. 운전기사가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묻더군요.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면서 한국의 변화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귀가 번쩍했어요. 혹시 원자력 기술은 어떠냐고 슬쩍 물어봤습니다. 기사님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심지어 미국보다도 앞선 부분이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미심장했어요. 오후 4시쯤 강남구에 있는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응대해주면서 서울 관광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의 과학기술에 많이 놀란다고 하더군요.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정말 놀라운 성과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이 더 커졌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고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에 서울 시내에서 공식 회의가 있고 오후에는 대전으로 이동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시설 견학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연구 수준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녁 7시에 호텔 근처 한 식당에서 현지 연락 담당자인 김성호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김 박사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MIT에서 박사과정을 마쳤다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일반적인 인사와 한국 원자력 정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지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가 말하더군요.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다고요. 특히 사용후행 연료 처리 기술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우라늄 농축 기술 개발도 진행하고 있나요? 김 박사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만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의 표정 변화가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 박사가 한 말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수입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랑했어요. 특히 원자로, 설계 기술이나 안전 시스템 분야에서는 선진국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과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감춰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북한에서 봤던 폐쇄적이고 낙후된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호텔방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아직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뭔가 평범하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김 박사의 미묘한 반응, 일반인들조차 원자력 기술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위기,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기운까지 모든 게 북한에서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내일 대전에 가서 실제 연구시설을 보게 되면 더 확실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냥 평화적 연구일까? 답은 내일 밝혀질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호텔 침대에서 잠이 깬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북한 시절 연구소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났거든요. 아마도 오늘 대전에 가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15년 전 그 시절이 자꾸 떠올랐어요. 2010년 여름 평양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비밀 연구소에 처음 배치됐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김일성대학 핵물리학과를 졸업한 지 갓 2년 된 신참이었어요. 선배들은 모두 소련이나 중국에서 교육받은 베테랑들이었고 저 같은 신입은 그냥 잡일만 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연구소 건물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공장 같았는데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지하 3층까지 있었는데 아래층으로 갈수록 보안이 삼엄해졌어요. 저는 지하 2층에 있는 이론 연구실에 배정됐습니다. 첫 출근 날 실험실을 둘러봤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장비들은 대부분 1980년대 소련제였고 컴퓨터는 몇 대 없었습니다. 계산은 대부분 손으로 해야 했어요. 선배인 리처로 박사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설명해줬는데 표정이 항상 우울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분도 원래는 모스크바 대학에서 최신 이론을 공부했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배운 걸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고 한탄하셨습니다. 가장 문제였던 건 안전 설비였어요. 방사능 차폐막은 두께가 부족했고 환기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실험실에 들어가면 답답하고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2011년 가을에 일어난 사고가 아직도 생생해요. 우라늄 정제 실험을 하던 중에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실험실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어요. 다행히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방사능 누출 위험 때문에 건물 전체가 일주일 동안 폐쇄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걸요. 리처로 박사가 그날 밤 술을 마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준혁아, 우리는 지금 50년 전 방식으로 21세기 기술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장비와 시설로는 평생 걸려도 제대로 된 걸 만들 수 없다고 한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리처로 박사는 2013년에 숙청되셨습니다. 플루토늄 추출 실험에서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농도 조절을 잘못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왔어요. 다행히 임계량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그 사건의 책임으로 리 박사가 숙청됐고 이후로 실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이 극도로 조심스러워했고 작은 실수에도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장비 부족이었어요. 정밀 측정기는 몇 개 없었고 그나마도 자주 고장났습니다. 수리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때로는 몇 달씩 작동하지 않는 장비를 바라만 봐야 했어요. 연구 진행이 느려질 수밖에 없었죠. 2014년 겨울에는 전력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되었는데 중요한 실험 중에 전기가 나가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며칠 밤을 새워서 준비한 실험이 정전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호텔 조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연구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혹시 누가 기술을 빼돌리거나 외부의 정보를 흘릴까봐 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교환은 꿈도 꿀 수 없었어요. 2015년 봄에 제가 새로운 계산 방법을 제안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선배들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은 위험하다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혁신보다는 안전한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게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아침 8시 대전으로 출발하기 위해 KTX를 타면서 생각해봤어요. 과연 한국의 연구 환경은 어떨까요? 북한에서 겪었던 그런 비효율성과 위험성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만약 정말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북한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피해갔을까요? 그렇지만 핵기술 연구에 상당히 공을 들인 북한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연구소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안전 표지판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특히 방사능 안전 관련 표시들이 국제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세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저를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연구원의 핵심 시설들을 보여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철저했습니다. 신분증 확인은 기본이고 생체 인식까지 해야 했어요. 북한에서는 그냥 출입증만 보여주면 됐는데 여기는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중앙제어실이었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해주기를 모든 실험과 연구 과정이 이곳에서 통합 관리된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각 실험실마다 따로따로 관리했는데 이런 통합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두 번째 방문지는 우라늄 농축 시설이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특수 방호복을 입어야 했어요. 김 박사가 농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사용하는 원심 분리기의 성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낡은 장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농축도도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5%보다 훨씬 높은 20%까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더 높은 농축도도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김 박사가 잠깐 주저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90% 이상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IAE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망설임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세 번째로 본 건 사용 후행연료 재처리 시설이었어요. 여기서 정말 놀란 게 플루토늄 추출 효율이 99.5%라고 하더군요. 북한에서는 80% 정도가 최대였는데 이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 기술로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행연료를 깨끗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고순도 플루토늄이면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연구원 식당에서 다른 연구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준수 박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연구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예산도 대폭 늘어났고 최신 장비들도 계속 도입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혹시 특별한 프로젝트라도 있나요? 이 박사가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핵심 연구진들이 특별팀을 구성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일반 연구원들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실험용 원자로 시설을 견학했어요. 여기서 본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연구용 원자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적이고 안전했어요. 자동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고 비상시 대응 체계도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건 연구원들의 태도였어요. 모두가 자신감에 차 있었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불안해하고 조심스러워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핵물질 보관 시설을 둘러보는데 보안 시스템이 정말 첨단이었어요. 다중인증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비상시 자동 격리 시스템까지 완벽했습니다. 김 박사가 설명하더군요. 핵물질 관리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국제기구 검사관들도 한국 시설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하루 종일 시설을 둘러보면서 느낀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술 수준, 안전관리, 연구 환경 모든 면에서 북한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10년 걸려서 한 일을 1년 만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 것들이 모두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연구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최근 급증한 예산, 그리고 특별팀 존재까지 모든 게 뭔가 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설계동 3층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오늘은 단순한 시설 견학이 아니라 실제 기술 토론에 참여하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는
이미 6명의 한국 연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40대 초중반의 베테랑들이었는데 표정이 사뭇 진지했어요. 김성호 박사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핵공학 전문가라고 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고 했어요. 팀장인 박민수 박사가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설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화면에 나타난 도면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봤던 조잡한 설계와는 차원이 다른 정교함이었습니다. 특히 냉각 시스템의 효율성이 기존 원자로보다 30% 이상 향상됐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발표는 안전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정민 박사가 설명하는 다중 안전장치 시스템을 듣고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기술들이었어요.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위험 예측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해서 자동으로 대응한다는 거였어요. 회의 중간에 박민수 박사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북미 지역에서 이런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 통합 시스템은 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연구진들의 표정이 자랑스러워졌어요. 점심시간 직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조심스럽게 또 다른 자료를 꺼내더군요. 이건 좀 더 특별한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외부에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당부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소형 핵반응기 설계도였는데 크기가 일반 원자로의 10분의 1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출력 밀도는 기존 원자로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소형화 기술은 평화적 목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잠수함이나 다른 이동체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어요. 박민수 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설계는 100% 한국 독자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외국의 도움 없이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만 개발했다는 거였습니다. 연료 효율성도 기존 원자로보다 40% 향상됐다고 자랑했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이정민 박사와 개별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북한의 핵기술 수준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북한의 기술은 정말 조잡하다고, 안전성도 형편없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핵연료 농축에 관한 토론이 있었어요.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농축 기법을 소개했는데 기존 방법보다 에너지 소비를 50% 줄였다고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농축 속도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3배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최대 농축도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박민수 박사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95% 이상도 가능하지만 우리는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연구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오후 4시경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특별 보관고로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는 정말 특별한 분들만 출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의 최신 성과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보관고 안에는 작은 금속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김 박사가 설명하더군요. 이것들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특수 합금이라고 했습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극한의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런 소재는 일반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었어요. 훨씬 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설계에서나 필요한 기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술 토론에 참여하면서 느낀 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수준이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부 기술보다도 뛰어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형화 기술과 효율성 면에서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 기술들이 모두 평화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에서 10년 걸려서 만든 조잡한 기술을 한국은 1년 만에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8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동 지하 1층으로 향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실제 핵물질을 다루는 실험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김성호 박사가 특별히 허가를 받아줬다고 하면서 한국의 실험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했습니다. 실험실에 들어가기 전 준비 과정부터 놀라웠어요. 방사능 찹 회복은 최신형이었고 개인별 방사능 측정기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낡은 납 조끼 하나가 전부였는데 여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호되었어요. 안전 브리핑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실험실 내부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북한 연구소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모든 장비가 자동화되어 있었고 로봇팔이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안전한 거리에서 모니터를 통해 관찰만 하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작업해야 했는데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오늘의 실험 주제는 우라늄 농축 효율성 테스트였어요. 이정민 박사가 실험을 주도했는데 새로 개발한 원심 분리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농축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실험이 시작되자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농축도가 시간당 0.5%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종일 걸려야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달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농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는데 자동 안전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불과 3초 만에 모든 프로세스가 안전 모드로 전환됐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수동으로 대응해야 했는데 최소 몇 분은 걸렸습니다. 그 몇 분 사이에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었죠. 이정민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한국의 안전 시스템은 밀리초 단위로 반응한다고 하더군요. 인공지능이 수천 가지 변수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면서 위험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기술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4시간 만에 농축도 20%를 달성했어요. 북한에서는 이 정도 농축도를 얻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는데 한국은 하루도 안 되어 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순도였어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완벽한 농축 우라늄이었습니다. 박민수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런 고순도 농축은 세계에서도 몇 개국만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정도가 이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그 반열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오후에는 플루토늄 추출 실험을 참관했습니다. 이건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사용 후엔 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작업인데 북한에서는 성공률이 8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99.7%의 추출률을 보여줬어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오후 3시경이었어요. 추출된 플루토늄의 순도를 측정하는데 99.9%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순도면 핵무기 제조의 완벽한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정민 박사는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 연료로 재활용할 거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숙련도도 놀라웠어요. 모든 절차를 암기하고 있었고 각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분담되어 있었습니다. 팀워크도 완벽했어요. 북한에서는 늘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이었는데 여기는 정말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에는 소형 반응기 시뮬레이션 실험도 봤어요. 컴퓨터로 핵분열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건데 그 정교함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원자 단위까지 세밀하게 모델링했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시뮬레이션 기술이 전혀 없어서 모든 걸 실제 실험으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죠. 실험 마지막에 김성호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본 기술들은 모두 평화적 목적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기술의 전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자부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루 종일 실험에 참여하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15년 걸려서 이루지 못한 일들을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안전성, 효율성, 체계성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봤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북한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 기술들은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2시 호텔방에서 암호화된 통신 장비를 켜고 CIA 본부와 연결했어요. 13시간의 시차 때문에
워싱턴은 오후 1시였습니다. 마이클 리 부국장과 사라 윌슨이 화상회의에 참여했어요. 지난 3일간 수집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말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간단히 요약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수준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라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어제 목격한 실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4시간 만에 20% 농축 우라늄 생산, 99.7% 플루토늄 추출률, 그리고 99.9% 순도 달성까지 모든 수치가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럼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기술적 능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소형화 기술과 안전 시스템이 인상적이라고 덧붙였어요. 사라가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북한과 기술 교류가 있을 가능성은 없냐고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어요. 오히려 북한 기술을 조잡하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안전 설비가 형편없어서 늘 사고 위험이 있었지만 한국은 완벽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밀리초 단위로 반응하는 자동 안전장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AI 기반 위험 예측까지 모든 게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핵심 질문을 했어요.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기로 결심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산해봤어요.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10년 걸려서 만든 조잡한 무기를 한국은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어요. 사라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고 말했어요.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어요. 오히려 미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를 평화적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회의 중간에 마이클이 중요한 지시를 내렸어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므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연구진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특별히 강조했어요. 북한 연구원들은 늘 불안해하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한국 연구원들은 완전히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사라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물었어요. 저는 내일부터 더 깊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핵심 시설에 대한 추가 정보도 얻어보겠다고 계획을 밝혔어요. 마이클이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작정 의심하고 압박하기보다는 건설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미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이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을 더 이상 기술적으로 뒤처진 나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3시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그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과 한국의 첨단화된 연구시설을 비교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독립적 능력을 갖췄고 북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는 더 깊이 들어가서 진짜 비밀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심 연구동 4층에 있는 특별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어제까지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김성호 박사가 저를 맞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기술 토론이 있을 거라고, 한국의 최고 수준 연구진들과 만나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많은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총 12명 정도였는데 모두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은 서지훈 박사였어요. 50대 초반의 이분은 한국 핵기술계의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국립연구소에서 15년간 일하다가 2015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분이었어요. 서 박사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차세대 핵분열 시스템 설계였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원자로보다 10배 작지만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는 혁신적 설계였습니다. 특히 핵연료 효율성이 기존 대비 300% 향상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질문했어요. 이런 소형화가 가능한 원리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서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완전히 새로운 중성자 조절 기법을 개발했다는 거였어요.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첨단 이론이었어요. 서지훈 박사가 저에게 직접 질문했어요. 혹시 북한의 핵 설계 방식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만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 방식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북한은 1950년대 소련 기술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혹시 한국의 설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지훈 박사와 따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줬는데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발전용 원자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된 회의에서는 실제 설계 문제 해결에 참여하게 됐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술적 난제가 있었는데 중성자 흐름 제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어요. 특히 중성자 흡수 물질의 배치 방법에 대해 제안했는데 연구진들이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오후 3시경이었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해봤는데 정말로 효율성이 15% 향상됐습니다. 연구진들이 박수를 쳤어요. 북한에서의 경험이 한국 연구에 실질적 도움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혹시 앞으로도 이런 기술 협력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핵기술 분야에서 더 깊은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런 협력은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회의 마지막에 김성호 박사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제공한 아이디어들이 정말 도움이 됐다고, 앞으로도 이런 협력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연구진들도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실패 경험이 오히려 한국 연구에는 귀중한 자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한국 연구진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였고 특히 소형화 기술은 군사적 응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고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그날 한국원자력연구원 지하 특별실험동으로 안내받았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김성호 박사가 말하더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실험을 보여드리겠다고, 한국 핵기술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지훈 박사가 설명해줬어요. 오늘 실험은 어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기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감을 표했어요. 실험실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 본 실험실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시설이었어요. 거대한 납 차폐벽으로 둘러싸인 실험 공간과 최신식 제어실, 그리고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시설이 완벽했어요. 다중 차폐막과 자동 환기 시스템, 비상시 원격 차단 장치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소형 핵반응기의 임계점 제어였어요. 어제 제가 제안한 중성자 흡수 물질 배치법을 실제로 적용해보는 거였습니다. 이정민 박사가 실험을 주도했는데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서 사람은 안전한 제어실에서 모니터만 지켜보면 됐어요. 북한에서는 직접 실험실에 들어가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작업해야 했는데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실험이 시작됐어요. 모니터 화면에 중성자 플럭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제안한 배치법을 적용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반응 효율이 기존보다 18% 향상됐습니다. 예상했던 15%보다도 더 좋은 결과였어요. 연구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서지훈 박사가 저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다고 칭찬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실패 경험이 한국 연구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성공의 열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성이었습니다. 실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온도 상승이 발생했는데 자동 안전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어요. 불과 2초 만에 모든 프로세스가 안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북한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수동으로 대응하느라 몇 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대형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실험 결과를 분석하면서 연구진들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정민 박사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핵기술은 이제 완전히 독립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자부했어요. 서지훈 박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핵 전문가들이 대거 귀국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일하던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오후 4시에는 최종 성능 검증 실험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 모든 실험의 종합평가였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효율성 18% 향상, 안전성 완벽 달성, 그리고 순도 99.8% 달성까지 모든 목표를 초과 달성했어요. 북한에서 15년 걸려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한국은 하루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실험 마지막에 김성호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늘 실험으로 한국이 핵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자립 능력을 갖췄다는 게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떤 용도로든 핵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신했어요.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한국의 핵기술이 북한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안전성, 효율성, 소형화 능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심한다면 북한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뛰어난 성능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평화적 의지도 느꼈어요. 모든 연구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고 국제 규범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그날 새벽 4시까지도 호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 본 한국의 놀라운 실험 결과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012년 가을 평양 근교 연구소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고가 특히 생생했습니다. 당시 우라늄 농축 실험 중에 냉각 시스템이 고장났을 때의 공포감이 다시 살아났어요. 실험실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모든 연구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거든요. 리처로 박사가 수동으로 냉각수 밸브를 열려고 했는데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결국 그분이 직접 들어가서 밸브를 잠갔지만 일주일 후에 방사능 중독 증상이 나타났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의료 장비가 부족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그때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안전장비라는 게 형편없었어요. 납조끼 몇 벌과 낡은 가이거, 개수기가 전부였습니다. 방사능 차폐막도 두께가 부족해서 늘 불안했어요. 어떤 날은 실험실에 들어가면 이상한 금속 냄새가 났는데 그것도 그냥 무시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불평하면 반동분자로 몰릴 수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제 본 한국 실험실에 완벽한 안전시설이 대비됐어요. 자동 환기 시스템, 다중 차폐막,
실시간 방사능 모니터링까지 2초 만에 반응하는 자동 안전장치를 보고 정말 감탄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몇 분이 걸렸던 안전조치가 여기서는 밀리초 단위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연구원들의 표정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불안해했습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들의 기술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가 가능한 거였어요. 오전 10시 마지막 일정으로 연구소 종합평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지훈 박사가 지난 4일간의 성과를 요약해줬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어제 실험에서 18% 효율 향상을 달성한 건 정말 큰 성과라고 평가했어요. 김성호 박사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선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어요.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들이 뿌듯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이정민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술 교류를 지속할 수 있을지 물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핵기술 분야에서 더 깊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답했어요. 이런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서지훈 박사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기술 독립을 달성했다고요.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핵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자신했어요. 물론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강조했지만 그 가능성 자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지난 4일간을 돌이켜봤어요. 처음 왔을 때는 단순한 의혹 조사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특히 북한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자신감이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늘 뒤처져 있다는 열등감에 시달렸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서울 호텔에 도착해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술적 증거들, 연구원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실험 결과까지 모든 게 한국이 핵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 능력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심한다면 북한보다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혼자 한강을 걸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기술력이 잘못 사용되면 정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원들을 보면서 느낀 건 그들의 평화적 의지였어요. 모든 연구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었고 국제 규범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드디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시작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 사무소에서 최종 브리핑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기술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부했습니다. 농축, 추출, 소형화, 안전성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게 없다고 강조했어요. 더 이상 외국 기술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정민 박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한 이유는 순전히 자위권 차원이라고 했어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주변국들의 군비 경쟁을 고려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다음 말이었어요. 한국은 절대 공격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술은 순전히 억제력으로만 사용할 거라고, 실제로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자체가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북한이 10년 걸려서 만든 조잡한 핵무기를 한국은 6개월 만에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기술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브리핑 마지막에 김성호 박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한 핵주권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해구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물론 평화적 해결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런 능력 자체가 협상력을 크게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오늘 본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이 핵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북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기술력, 안전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를 넘어서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보였거든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지난 일주일간 한국에서 본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북한에서 15년간 겪었던 모든 경험이 무색해질 정도로 한국의 핵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CIA 본부에 제출할 극비 문서였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미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20년 걸려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를 한국은 이미 달성했어요. 랭글리 CIA 본부 브리핑룸에서 이 내용에 대한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마이클리 부국장과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모든 사람이 충격받는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6개월 실전 배치 가능 계획을 설명했을 때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저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기술적 능력은 완벽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순전히 자위권 차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격적 목적이 아니라 억제력 확보가 목표라고 강조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과의 비교였습니다. 저는 15년간의 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북한의 핵기술은 1950년대 수준에 조잡한 것이지만 한국은 21세기 첨단 기술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안전성, 효율성, 소형화 모든 면에서 북한을 압도한다고 평가했어요. 브리핑 마지막에 저는 개인적 소회도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열악하고 위험한 연구 환경과 한국의 첨단화된 시설을 비교하니 정말 격세지감이었다고 말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이렇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이클이 개별적으로 저와 대화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협력이 최선이라고 답했어요.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형태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술력을 숨기고 있는 신비로운 곳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선진 기술국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